다음은 오후 세션의 마지막 시간이자 두 번째 패널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금융과 디파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각각의 연사를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패널 토론 내용은 투자 측면에서 가상자산 운용사와 디파이가 전통금융의 혁신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해주신 이형수 하루 대표님과 차승훈 엘립티 대표님을 모시고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로는 김용영 디스트리트 편집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오후 세션의 패널 토의 진행을 맡은 김용영 디스트리트 편집장입니다. 앞서 두 분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전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심도가 깊은 만큼 또 지금 현재 블록체인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좀 쉬운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비트코인의 불장이 이제 지금 계속되고 어찌되었건 어제와 그제와 그제 이틀 동안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라는 측면에 투자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수익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크립토 자산운용 그리고 디파이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좀 궁금합니다. 이영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크립토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동이 큰 건 저희에겐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아까 제가 발표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간의 가격의 차이나 사람들이 예측하는 가격인 perpetual future 가격과 실제 스팟 가격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수익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같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 변동성이 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하나 저희도 물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마켓에서의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담보로 맡겨놓은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했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하느냐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봤을 때 딱 2달 동안 계속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한 3일 전부터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크립토 트레이딩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대마진 사업을 크립토를 가지고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일반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트렌드 혹은 그 순환되는 그런 장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왔고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지도 어떤 이제 그걸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한 만불대에서 10 to 12K에서 조금 많이 횡보를 하다가 쭉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면은 이제 소위 흡성 대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많이 유동성, 변동성 전부 다 비트코인 혹은 메이저 코인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디파이 토큰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거품이 다 터지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디파이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을 해서 뭐 우는 소리, 곡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17K가 비트코인 가격에서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3년, 4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17K에서 횡보를 하면서 뭐 이전에 리플, 뭐 비트코인 캐시 그런 시가총액이 큰 메이저 알트코인부터 순환 펌핑이 오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또 벌써 다른 뭐 디파이 토큰이 될 수 있고 다른 좀 중형 알트코인들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토큰들이 조금 더
상황을 할 수 있지 않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근미래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런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이제 차 대표님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17K 이거 말씀해 주셨고 가격 그 인디케이터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형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장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투자에만 포커싱이 많이 쏠리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그 뭐랄까요 뭐 새로운 시도 또는 뭐 새로운 혁신 뭐랄까 새로운 뭐 BM의 뭐 등장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유니스왑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파운드의 뭐랄까 거버넌스 토큰의 출현 그거로 인해서 일드 파밍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이런 것들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면은 이제 뭐랄까 이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서 네.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새로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고 이제 저는 엄청 재밌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메조리티한 사람들, 엄청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디파이라는 이 산업 자체는 저는 아주 정교하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초창기 진짜 메이커다오 이런 거 나왔을 때랑 지금 업데이트된 부분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그 이전 프로젝트들을 참고해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좀 더 탑재를 했느냐라는 부분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와 디파이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뭐 18년 말부터 3K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떨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뭐 물론 내부적으로 무슨 뭐 작당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개발에 많이 집중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중이 생각하는 호황, 디파이 호황 이게 엄청 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업계 개발자 혹은 업계 인사들이 생각하는 이 산업이 지금 좀 호황이다. 이 산업이 좀 근미래에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그런 격차는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대표님은 방금 오간 대화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어쨌든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그만큼 늘어나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의 상승은 분명히 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가격 상승이 가장 사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쪽이 자산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루에서는 이번 가격 상승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만 어떠실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하루라는 서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수 기준으로 해서 락업을 안 했을 때는 약 7%에서 8% 정도, 락업을 하신 경우는 한 11%에서 15% 정도의 개수 기준에 무언가를 이자로 드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의 변동성이 저희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괴리된 형태의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노하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데 저희 사용자분들의 이용 패턴은 분명히 그거에 영향을 많이 갖습니다. 재밌는데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희는 입금이 많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서 오른 다음에 멈추는 시점에서 가장 출금이 많습니다. 그 시점에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폭락이 시작되는 초기장에 가장 출금이 많고요. 이 폭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반등이 일어날 때 이때 입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비스 자체는 유저들의 심리적인 무언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서비스 자체는 그 프라이스 변동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 특히 가격 시황 이런 뉴스에서 그레인스케일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얼마를 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도 현재의 시황 이런 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가상자산의 투자 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저희는 사용자 입장을 이제 좀 중심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 수익이란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은 뭐 달러로 뭐 20K를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하나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다 원화나 달러 베이스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10만 원이 오르든 아니면은 뭐 그 100달러가 오르든 이렇게 현금 피아트가 오르는 것을 이제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건데 사실상 이런 걸 실현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통금융과의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랄까 이 비트코인과 아니면 피아트 간의 엑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뭐 피아트 간의 뭐 중간에 하는 뭐 매매 중개를 해주는 브릿지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는 디파이 쪽에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파이에서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그 존재가 이렇게 급부상한 것도 거버넌스 토큰의 피아트 가치가 급격히 올랐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파이 쪽에서는 어떻게 좀 이걸 생각하시는지 이런 전통 금융과의 연계라는 부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전통 금융, 그러니까 변동성과 이런 크립토가 피앗과의 좀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방금 아까 그 하루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내가 소비하는 자산과 내가 그런 그 저금 혹은 운용을 하는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라는 게 꼭 뭐 전통적인 자산과 크립토 자산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뭐 블록체인 쓰면 다 크립토 자산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딥다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자산군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레짓하고 어떤 것들이 좀 더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좀 백킹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정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짐바브웨 달러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나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면은 수수료를 40%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연출이 되면서 구성한 자산이 저는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크립토 중에서 디파이 토큰들, 거버넌스 토큰은 좀 쉿코인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를 그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많이 미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만든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운용권을 분배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식의 익스큐즈를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거버넌스 토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3개월 동안 많이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크립토를 환산을 할 때 뭐 원화로 2천만 원 이상이 됐다, 2만 불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자산, 뭐 석유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파생 상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그냥 가장 익숙하고 현실에서 가장 편하게 쓰일 수 있는 통화로 당연히 치환을 하는 부분이라면은 실질적으로 크립토와 크립토 자산이 변동성이 높고 좀 백킹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크립토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좀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공격에 들여가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이 정도로 지금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또 새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신뢰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크립토 금융이 전통 금융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현실 통화와 크립토 간에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앗 게이트웨이가 지금은 붙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앗 게이트웨이를 붙인다는 건 기존의 전통 금융의 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크립토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완전한 트랜스페런시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기존의 거래소들도 이번에 특근법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크립토 거래소들 모두 다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게 될 거고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유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금 어쨌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자금은 피앗이니까요. 그 피앗과 크립토산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불편한 배리어 지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되게 획기적인 포인트는 페이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이 뭔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페이팔이 지금 하려는 거를 보면 페이팔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 지금 하나의 SDK 형태로 다 모듈화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난 이제 피앗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결제를 하는 거를 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거는 많은 기존의 셀러나 또는 결제를 하는 유저들한테 어떤 교육의 효과가 일어날 거고요. 그 교육의 효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시장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페이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현금을 안 써요, 요새. 크립토닷컴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자체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은 카드를 발급해줘요. 그 카드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제가 그 월렛에 그 앱에 제가 크립토를 예치를 해둬요. 비트코인을 예치해두고 이제 체크카드처럼 제가 앱을 켜서 이거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 거래소 앱 내에 있는 예치되어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즉시 뭐 싱가포르 달러 혹은 뭐 그 Great Britain Pounds 이런 식으로 해외 통화로 환전이 돼요. 그럼 저는 그걸 그냥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안 쓰면은 어떤 식으로 현금을 써야 되냐? 저는 많은 자산을 크립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가서 팔아야 돼요. 그다음에 제 은행 계좌로 보낸 다음에 그 은행 계좌가 연동된 카드를 긁든지 그 은행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의 프로세스를 비교해서 저한테는 전자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토스 서비스나 이런 뭐 간편 결제 서비스가 결국 은행을 그러니까 크립토에서는 제가 제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바로 어딘가에 이체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토스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를 써서 그걸 더 간소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피앗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크립토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뭐 스퀘어, 잭 돌시는 뭐 그 트위터에서도 훨씬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뭐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통 금융에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크립토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결제를 뭐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엄청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살짝 엇갈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예, 한 분은 피아트 쪽을 말씀해 주셨었고, 예, 한 분은 그 크립토만으로도 충분하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예. 그런 두 개의 결이 조금 이제 합쳐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너무 좀 그렇죠? 좀 블록체인 이쪽과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뭐 크립토를 지금 많이 이제 뭐랄까 비트코인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크립토닷컴이 아마 비자 카드죠. 예, 비자하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라든지 아니면은 스퀘어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가 페이팔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인분들에게는 아직은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 뭐 오전 세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정말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인식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미 현재 굉장히 막대한 유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전통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더 많은 뭐 말씀해 주신 뭐 사용 기반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저 기반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피아트 이런 그 현실 자산 얘기를 쭉 했었었는데 그와도 연계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이상결정 많이 정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정화라는 것 자체가 근데 글쎄요, 이 정화라는 게 거버넌스 토큰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화와 그 실제 금융시장, 전통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화라는 것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실제 그 전통금융시장에서는 정화가 안 되고 그런 뭐랄까 안 좋은 사례가 등장을 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사기라든지.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가상자산에서는 그런 처벌이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래가 되는 게 뭐랄까 신뢰도의 낮음, 신뢰도의 낮음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신뢰도를 좀 갖추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집행 이런 것들, 특히나 투명성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담보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낮은 신뢰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가상자산의 그 뭐랄까요, 그 매스 어둉션, 사용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더 인식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지금 크립토 쪽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데 비어있는 지점이 그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펀드를 운용한다라는 건 단순히 라이센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디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이거를 감시하고요. 그거에 대한 베리파이드를 해줍니다. 크립토 금융에서는 실제로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 역할을 하는 어디터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비쌉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터라 함은 기존에는 뱅크 어카운트를 몇 개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 흐름들을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크립토 기반이 되면 어드레스를 다 줘야 되고요. 그 어드레스들의 운용 형태가 만약에 이 펀드의 운용 형태가 각 거래소마다의 차이를 계속 이용하면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쥐어야 할 어드레스가 굉장히 많고 지금 실제로 크립토 거래소에서 이걸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어디터들은 실제 크립토 펀드의 어디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뭐 유저 입장에서는 전통금융시장에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디팅이 잘 된 것만이 정말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가 성장하는 발판 중에 한쪽은 분명히 그레이한 에어리어,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트랜스페어런시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센트럴라이징 된 게 싫어서 디센트럴라이징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계속 분명히 성장을 할 거고 그 지점 때문에 이 두 개는 어느 정도는 공존할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발언을 살짝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그레이 에어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시청자들의 판단이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산업에서 다 어셉트가 되고 모두가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정말 새로운 모든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디파이에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디파이에서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 주제 자체가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좀 예.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proof of work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혹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돌아가고 있는 원래인 proof of work, 그러니까 처음 블록체인이 나오기도 전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냥 본인이 자기 돈이 까여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이 뭐냐면은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 일주일에 모든 사람이 쓰는 화장실 더러운 거 내가 매일 청소하면은 너한테 10만 원 줄게 하면 저 안 할 거예요. 1000만 원 줄게 하면 저 할 거거든요. 딱 그 채굴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거에서 얻어내는 그 이윤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이제 완전 초창기 블록체인이 좀 발전하게 온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디파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토큰을 처음에 초기에 완전 다 그러니까 발행을 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 토큰도 이렇게 쭉 뭐 발행을 한 이후에 무책임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엄청 쉬워요. 사실 이게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퓨테이션 모델,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레퓨테이션이 평판 모델이라고 할게요. 평판 모델을 만들었을 때 당근마켓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온도인가 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답변을 잘하고 얼마나 충실했는지 저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정부 기관에서 정해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어느 정도의 지표로서 신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클레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프랑스 프로젝트인데 엄청 좋아하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쪽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레퓨테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법정이에요. 탈중앙화된 법정.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 있는 개발자랑 일을 하게 됐는데 이 개발자와의 일의 작업물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정에다가. 그러면은 3명의 배심원이 선정이 되는데 그 배심원들은 전부 다 해당 토큰을 예치한 사람들이고 3명이 있잖아요. 2대1로 갈릴 수 있어요. 2대1로 갈리게 되면은 이제 저희 둘이 같은 결정을 하고 편집장이 다른 결정하시면은 편집장이 예치해둔 토큰이 까여요. 저희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이성적이고 좀 중도적인 그런 일반적인 결정을 해야지 나의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이 이런 식으로도 계속 쓰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좀 더 확대가 돼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인센티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재 디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토큰을 먼저 발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뭐 토큰을 배분한다든지 커뮤니티에 토큰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점점 디파이에서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위배되는 그에 반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무리 뭐 디파이라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실행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화된 상황이 좀 더 문제를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디파이 내에서도 그런 특히나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탈중앙화를 좀 지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좀 어떠실까요? 예. 차 대표님. 엄청 저도 많이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파이가 결국에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탈중앙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디파이의 최소 요건 자체는 모든 그 트랜잭션 자체가 온체인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도 온체인에서 끌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오프체인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그냥 주입을 하느냐, 입력을 하느냐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하자면은 디파이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디파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거를 좀 지향점,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큰들 어떻게 보면 ICO 2.0 토큰팔이 또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디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발표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좋은 장난감이에요. 근데 엄청 발전한 건 맞는 거죠. 조금씩 더 모방을 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의 달걀 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아이디어가 메이커다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그게 파생되고 많은 것들이 그 위에 새로 구축이 되는 이거 자체가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너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인 프로젝트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든 목적도 당연히 더 큰 인트레스트는 금전적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제작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탈중앙화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가까이 가야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록체인에 올라가면은 이게 그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건 알겠다. 근데 처음에 데이터를 올릴 때 그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이 조금 악의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데이터는 좀 이미 좀 퀀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것, 그런 컨트롤은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 물류라든지 이런 데이터 작업에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이뤄야겠죠,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통금융에 속하는 분들이 지금 분이 안 계시긴 한데, 그 전통금융에 속하는 분이,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있으셨던 분이 계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신뢰도가 낮고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가 상관없이 일단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브랜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전통금융에서 그냥 얘기하는 무슨 정부의 규제라든지 규제 당국 또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갑자기 부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더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신뢰라는 게, 신뢰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뢰라는 게 그런 정부나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 기관 혹은 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신뢰를 그냥 줄 만한 백킹하는 로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이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이라고 뭐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can't be evil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뭐 은행, 정부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번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뭐 자체 통화를 또 민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 같은 뭐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선을 받게 되는지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최소한 블록체인 쪽에서는 뭐 이런 POW 기반으로 된 프로젝트는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unlikely하게 벌어지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신뢰를
그 정부나 이런 은행 기관에서는 그 신뢰를 어떤 식으로 좀 더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긴 얘기인데,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되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신경 쓰는 곳일수록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규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에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쪽에서 크립토 파이낸스도 성장할 거고 디파이도 더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뭐 각각의 속도를 말한다면 뭐 정치가 1로 달릴 때 뭐 기업이 10으로 달린다면 사람은 100으로 달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욕망에 기초한 무언가가 가장 빨리 달리게 될 거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 기업이라는 곳이 정부에 따라간다는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될 거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록체인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업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 선도적으로 앞으로 뛰는 것이라는 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의 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의 도전이고 그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너무 딱딱한 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이걸 풀어보는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질문도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이나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결의 사고와 다른 결의 비즈니스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전체 금융이라는 걸 봤었을 때 금융에서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차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프랑스 프로젝트, 그런 부분도 아마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예를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대표님.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발표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크립토 금융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축은 디파이, 또 한 축은 세파이의 예치 모델인데, 세파이 예치 모델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리스키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걸 받아서 운용을 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확정값을 돌려주지? 그거 진짜 불가능하잖아.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데? 라는 말을 저는 사실 뭐 처음 이걸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죠. 그럼에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금융시장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기본적인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전통금융시장에서 은행 또는 증권사라는 변은 크립토 금융에서는 이미 완전히 재해석돼서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전통금융시장에서 페이먼트라고 하는 지점마저도 크립토에서는 아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저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서느냐가 크립토 금융이 그 바깥 너머로 더 성장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좀 근래에 있었던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래에 어떤 식으로 좀 그런 혁신을 가져가야 될 건지. 첫 번째는 유니스왑이에요. 유니스왑 토큰 그 400개 다 받으셨나요? 일단 저는 받았습니다. 네, 유니스왑 그 이용하면은 토큰 그 이제 스시왑 나오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엄청나게 올가닉하다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토큰 나오자마자 코인베이스 들어가고 뭐 바이낸스 및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냥 증표 쪼가리잖아요. 디지털 쪼가리인데, 그리고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상품도 아닌, 어떻게 온체인 상에서의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에서 어떤 기여를 하면은 지급을 하는 그런 보상이 되는 토큰인데,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뭐 수백억 원대가 되고
400개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저는 좀 놀랐어요. 현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가량이 되는 가치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런칭한 이후로 계속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유니스왑은 그 이후로 며칠 만에 홀더 수를 50만 명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CO 같은 것들이 이제 초창기 ICO는 막 뭐 BAT 같은 프로젝트 3명이 전체 토큰의 80%를 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토큰을 처음에 다 민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단에서 먼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용을 하는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그냥 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만 런칭을 해도 이 정도로 잘 올가닉하게 가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유니스왑은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을 정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FT 혹은 디지털 애셋과의 연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게 크립토 스페시픽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한 모델 중에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미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저도 남미에서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뭐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런 문구를 막 써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 형태에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비슷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플랫폼들,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은 그 사람들의 고객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회사의 상품이잖아요. 그 회사들의 고객은 광고를 주는 다른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공짜로 사용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뭐 저희 개인정보를 파는 거잖아요. 헐값에. 그런 개인정보를 이제 정보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게 꼭 나야 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블랙박스라는 것인데, 제가 뭐 키가 몇이고 눈 색깔이 뭐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아시아인이고 뭐 인종이 어떻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취향 등등등등 모든 것이 나인지는 모르지만 제 어드레스만 있으면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좀 어떤 요새 많이 통용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냥 돈 퍼준다고 하는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자산들을 다른 형태로 튀어내서 그런 자산들이 좀 현실 세계에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은 아이디어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디파이 혹은 크립토 쪽과 더 연관이 된다면은 근 미래에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가 사실 오전에 있었을 때는 이제 디파이가 좀 더 나가면은 이제 STO와 연계가 돼서 STO와 연계를 돼서 이제 그 증권 시큐리티 토큰으로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오전에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사실 발표를 했을 때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디파이가 이제 STO를 넘어서 이제 NFT까지 영향을 미쳐서 NFT까지 디파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NFT나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털 쪽에서 많이 활용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테스트베드처럼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쪽은 블록체인이 꼭 필요로 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사실 뭐 부동산 맞아요. 블록체인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늦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적인 측면에서 컨플릭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쪽을 공략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이 호응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캐시 슬라이드 같은 심플한 어플리케이션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히 뭐 요새 젠지, 밀레니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 그런 쪽을 좀 많이 더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NFT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 사전 질문을 받은 이제 개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 하루에 이용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투자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사실 전통 금융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 크립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하루 쪽에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새롭게 좀 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한 말씀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들은 전통금융시장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의 전략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돼 왔습니다. 그 전략들을 기반으로 이걸 크립토 시장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잘 만들 수 있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게 깎여지고 좀 더 뾰족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기본은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금융시장에서의 자산은 거래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시간도 그 시간에 장이 열리는 시간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건 커머더티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카고 거래소가 열리는 시간도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크립토 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똑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의 크립토 자산이 하나의 자산은 하나의 거래소에만 원래 있는 게 전통금융시장의 원칙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깨졌죠. 누군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다양한 거래소에서 같은 자산이 분리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게 24시간 24/7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일단 넓고요.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스팟 시장과 퓨처 시장의 차이를 이용한 무언가인데 크립토 시장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perpetual future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그리고 시장의 기본적인 롱마켓 성향을 보존하기 위한 가격 유지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걸 펀딩 피라는 제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펀딩 피라는 제도가 다양한 해칭을 기반으로 한 재밌는 전략들 그리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전략들을 이걸 기반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 펀딩 피 기반의 perpetual future를 태동시킨 비트맥스로 인해서 이 똑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파생상품 시장, 퓨처 시장이 역시나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 선물 시장 사이의 가격 격차 또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측에 대한 그게 하나의 가격화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다른 시장들이 또 수십 개가 나와 있죠. 이것 사이의 격차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선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대비 크립토 금융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하지만 훨씬 많은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왠지 옛날 제국주의에 스페인 함대가 무역을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의 상품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생각이 살짝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네,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는 거에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잖아요. 네, 그 형태는 이제 스팟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형태일 거고요. 스팟 시장의 아비트리지는 사실 지금은 외환 시장에서 아비트리가 존재하지만 굉장히 큰 대형 자본만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크립토 쪽도 거의 그런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다기보단 계속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건 퓨처 마켓 사이에 또는 퓨처와 스팟 시장 사이에서 어떤 가격 보전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무언가가 계속 기회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측면이 들어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크립토 시장이 또 다른 금융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그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차별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차 대표님께는 다른 질문이죠? 네네. 잠깐 순서를 착각했네요. 예. 개별 질문으로 이런 그 질문이 사전 질문에서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것과 좀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확실히 그 이제 일드 파밍 그 부분이 일드 파밍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여러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셨긴 한데 이게 과연 그 거래소 채굴 거래소 리퀴디티 마이닝이죠. 리퀴디티 마이닝과 그 트레이드 마이닝 간의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꽤 많았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탈중앙화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결국에 그 좀 레거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붐이자 다 버즈워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디파이는 무슨 디파이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냥 새로운 단어랑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서 월드 파밍이다. 달라진 건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구조의 측면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얘는 뭐 거래소에서 하니까 얘는 그냥 뭐 웹3를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게 좀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후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소 마이닝 익스체인지 엄청 많았잖아요. 한국에도 무슨 뭐 수백 개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개가 있었겠죠. 근데 그 거래소들끼리 뭔가 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거래소들 중에 진액 그 마이닝 코인을 다른 데다 뭐 상장시키는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 독립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라는 운영 주체에 의해서 100% 컨트롤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좀 오르가닉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베이트, 미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부분도 그런 요인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프라와 그 어플리케이션의 상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저는 아주 최근에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일드 파밍이라는 거는 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결국 그것도 이제 알비트러지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AMM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컬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자동화된 유동성 모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그죠. AM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utomated Market Maker가 이제 자동화된 시장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더리움 가스피 때문에 조금 에러는 있는데 그거는 이 프로덕트 자체, 이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차치하면은 엄청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치를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돈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그거랑 넘어서 디파이는 좀 재밌는 게 정말 좀 잘 나가는 디파이, 탑 디파이일수록 많은 곳에서 더 널리 사용이 돼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쪽에 여러 가지 뭐 리소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SDK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위에서 파생적으로 좀 가지치기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좀 결이 하나로 좀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저는 탈중앙화돼서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그 아까 포크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드 파밍은 계속될 것이다. 안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나왔고 많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현재 지금 블록체인과 그리고 블록체인 금융 그리고 블록체인 파이낸스에서 가장 천병에 나서서 뛰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도되고 새롭게 얘기하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항상 지금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주어진 무게와 책임 그리고 그만큼의 고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시도가 결국에는 이 전체 금융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준비된 마지막 세션이 끝났습니다. 블록체인 금융을 주제로 각 다양한 소속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견해와 향후 미래 금융의 혁신을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전통금융과 가상자산금융,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한데 모여 미래 금융 혁신을 논하는 자리로는 국내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관계자분들과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행사에 많은 도움과 관심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더 컨퍼런스 2020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디스트리트의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